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버스 파업이 막판에 타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버스가 멈춰서는 일은 최악을 면했습니다. 대신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시내 200원, 광역 400원 인상. 버스 기사들 임금 올려주고 정년도 만 63세까지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발 노동 문제, 버스는 시작일 뿐 이제 사방에 지뢰밭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아우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당장 4월에 고용 동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이 본격 시행되면 일자리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전문가 의견과 전망 구해보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노동 전문가 세 분 패널로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 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스 파업 협상 타결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협상 시한이었던 자정 넘기고 새벽 첫 차 멈춰서기 직전에 타결됐습니다. 결론은 요금 인상입니다. 협상 타결 상황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버스노사가 참여한 협상은 정의와 속개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한때 험악한 분위기 속에 협상 대표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초 자정에 끝내려던 협상을 연장해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또 파업을 면한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버스 노사 간 협상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에서 맞부딪히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조 측은 시민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당장 파업을 벌이지 않고 협상을 2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은 경기도만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이 어제 저녁 결렬을 선언했지만 오늘 새벽 협상을 재개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전남에서 타결이 이루어지고 충북 청주에선 파업 철회가 합의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전국적인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 타결 소식 들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버스가 발이 묶여서 서민들이 발을 동동동 출근 못하는 일은 피했습니다. 자, 그나마 타결이 됐으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조금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패널 여러분들 아시나 스피드 퀴즈 가제가 급작스럽게 질문 하나 할게요. 버스 요금 얼마예요? 정인권 위원님? 경기도는 1,250원, 서울은 1,200원. 다 아시네. 네. 지하철 요금은요? 지하철은 1,250원입니다. 정확히 아시네. 광역버스 얼마예요? 조영철 박사님? 에이, 보지 마시고. 2,400원입니다. 2,400원, 2,400원. 그러면 조성주 위원장님 마을버스는요? 저 카드를 찍어서 잘 모르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하면서 마을버스 얼마지?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교통카드로 찍고 다니지 돈 주고 받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대중교통요금 정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교통비가 뭐 10만 원 나갔구나, 뭐 20만 원 나갔구나 이렇게들 이 생각만 하지 개별적인 요금을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불러다 놓고서는 시내버스 요금 모른다고 왜 그것도 모르시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이랑 달라진 거죠. 지금 방금 저한테 들려왔는데요. 마을버스는 현금 내면 1,000원이고 카드로 찍으면 900원이랍니다. 1,000원. 자, 조성주 특보님. 타결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요 요금 체계가
얼마가 오르는 걸로 정리가 됐는지 결론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설명 좀 부탁드리고 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요금 인상을 하기로 한 지역이 있고 예. 요금 인상을 안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예. 요금 인상을 대표적으로 하기로 된 데가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 경기도가 이제 일반 버스가 1,250원을 예. 200원을 올리게 됐죠. 시내버스는 200원 올리고 예, 그리고 아마 광역버스는 광역버스가 400원을 올리는 예, 거예요. 그 광역이 2,400원이니까 현재 예, 2,8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문제는 요게 원래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그 요금 인상분을 서울과 시와 경기도가 나눠 갖는 체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환승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이제 합의를 본 게 그 수익금 서울시가 가져가는 수익금을 그냥 경기도에 환원해 주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경기도의 손해분을 서울시가 일정 정도 예. 부담을 하는 걸로 환승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서울시에 20%가 가게끔 돼 있는 구조인데 네. 서울은 올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에 20% 자동으로 오는 거를 경기도로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겠다. 예, 왜냐하면 서울은 요금을 인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예, 경기도하고 이제 서울의 요금 차이가 생겨버린 거죠. 예, 예. 자, 노동 전문가이신 우리 정용건 위원장님. 예. 자, 뭐 기사들 처우 개선 예.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요인이죠. 예, 어저께 사실은 이제 버스 파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경기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예.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제 6대 도시는 전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버스 한 대당 표준 원가가 66만 원입니다, 하루에. 그것보다도 더 적게 벌면은 40만 원 벌면은 이제 26만 원 보존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 지자체가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이제 경기도 뭐 경상남북도 이런 일반 도들은 전부 그 준공영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이제 이 임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이었고요. 경기도 도지사께서 이제 어저께 200원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풀려 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경기도 지역에 있는 자동차 회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직접 예, 다녀오셨어요? 직접 다녀와서 차가 한 500대 정도 있고 우리 운전 기사분들이 한 900명 정도 있는 회사에 다녀오는데 실제로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52시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임금 구조에서 52시간까지밖에 못하게 하니까 이걸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될 문제가 네. 생기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다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어디는 3점 몇 프로 올리고 어디는 몇 퍼센트 올리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언론이 일일이 다 따지는 건 현재로선 무의미하게 됐고 다 타결돼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는 가는 거예요. 다만 주 52시간 때문에 버스 기사분들 임금 줄어든 거는 이런 형태로 보전이 되는 거고 또 정년도 좀 늘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이제 만 61세에서 63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대구, 인천, 서울 각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63세까지 정년은 연장하기로 2년 연장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이라도 서울의 기사분들보다 지방의 분들이 한 20% 정도 임금이 적었었다. 이렇게 저 노조에서 주장을 하시던데. 꼭 20%로까지라기는 평균적으로. 어렵고요. 서울은 한 38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되고 있고 평균은 한 350만 원, 전국의 예, 평균은 한 예.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한 8만 명 조금 넘거든요. 예. 평균 한 350만 원 되는데 이제 버스냐 시내버스냐 또는 고속버스냐 마을버스냐 따라 임금 격차가 있고 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제일 높고 다들 이제 서울 수준으로 이렇게 쫓아가기 위해서 임금 그렇죠.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예. 어저께 항상 보면은 예. 서울 수준으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예, 어저께 예. 밤에 이제 서울이 좀 늦어진 거는 우리 조성수 협력관이 아시겠지만 다른 데들이 좀 꽤 올리니까 서울도 우리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금 약간의 그 시간이 그렇죠.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올리겠다 해서 서울이 만약에 올려버리면은 지방들은 또 서울만큼 또 올려달라 해서 또 그런 요인이 생겨서 그렇죠. 어렵죠. 소위 말하는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이제 상호간에 계속해서 상승 효과가 생기니까 그거는 결국은 다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은 요금 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버스 기사들의 처우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제 노사 협상할 때 임금 임단협 협상할 때 요금은 아니지만 이제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리면 다른 지방 정부에 또 압박 요인으로 작동하고 네. 적게 올리면 또 노사 협상이 이제 쉽게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번 타결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복귀를 해보면 지방에 있는 노조들이 요구를 했던 서울 버스 기사들 간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격차를 유지한 채로 타결이 된 겁니까? 그 격차를 일정 정도 해소에 이제 첫 발을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이제 거군요.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제 각 그 전국의 시도에서 이제 노사 협상이 타결되는 이제 퍼센트 임금 인상률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 대비 보통 버스 기사들은 예. 시급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렇죠. 시급으로 비교를 하면 인천 같은 경우가 서울 대비 시급으로 80% 미치예요. 70%대거든요. 아, 많이 낮았군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예, 났어요. 인천이 예. 좀 특별히 굉장히 낮았고요. 예. 지금 그래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대구나 부산도 90% 수준 서울에 예. 한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어제 이제 8%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예. 보면은 인천 굉장히 8%. 높은 것 같지만 예.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수준에 몇 년간에 걸쳐서 맞추기 위해선 이제 올해 8% 인상을 한 거고요. 절대적으로 올라갔던 그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과의 격차가 얼마냐가 더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은 04년도부터 이미 준공영제를 준공영제가 시행을 됐기 하면서 때문에, 예. 버스 기사들의 노동 시간과 이러면 처우, 이러면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잡혀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울의 모델이 다른 데에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뭐랄까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쫓아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좋습니다.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런 구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똑같은 버스이고 똑같이 버스를 모는 기사분들이라도 서울 지역의 버스 기사분들과 지방에서의 버스 기사분들의 임금 격차가 워낙 컸고 임금의 구조, 기본급과 수당의 이 복잡한 이 구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열악했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뻥 하고 다 터진 겁니다. 자, 조영철 교수님한테 시청자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준공영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거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 버스만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죠? 준공영제라고 하면 공영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버스는 공영제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공영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하철은 나라에서 예. 짓고 나라에서 다 하고 운영하고 시설도 다 예. 나라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적자가 정부가 나도 하는 나라가 건데 다 감당하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영제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2004년. 예, 나머지 예. 이제 8개 광역시 시도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죠. 근데 예.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준공영제는? 자,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버스를 이제 민간 그 버스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민간업자잖아요. 예, 민간 운영들이 하지만 수익금은 전부 서울시가 이제 공동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아까 지금 정영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적자가 나는 어떤 노선은 손님들이 적고 어떤 노선은 손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그냥 맡기면은 손님이 많은 노선만 서로 하려고 할 거고 손님 없는 노선에는 이제 안 가려고 하고 정작 버스가 네. 필요한 저 낙후된 지역이나 먼 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냥 놔둬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아하. 수익금을 전부 공동 관리해서 적자가 나는 그런 그 노선의 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다 골고루 버스가 보편 서비스라 그러죠. 네. 보편 서비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비판을 이제 하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이 그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회계를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정말 적정하게 그 비용 절감 요인이 있는데 비용 절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적자가 나면 서울시에서 이제 보전을 해주니까 뭐 비용 절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요 대목에서 세 분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시내버스 기준으로 200원 올렸고 광역버스 기준으로 400원 올렸습니다. 버스를 타시는 수많은 서민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결국은 교통카드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와 분석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죠. 자, 200원, 400원. 요 정도면은 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춰서 뭐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결국은 이게 주 52시간이라는 정책이
서민들한테 전가가 됐다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일단 평가하십니까? 주 52시간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 52시간 이제 이거를 지키려면은 운전기사를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고요. 네. 버스 회사 입장에서 이게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요번에 버스 그 요금 인상으로 이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주 52시간 제도를 버스 회사에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3월 달까지 예. 싸웠죠. 작년에 이제 그 신문 기사에 그 뭐 버스 운전기사가 아주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해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빈발했고요. 예. 그때는 사실은 여론의 동향이 아니 이렇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렇게 중요한 그 버스 기사를 뭐 70시간, 80시간 이렇게 일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는 이거는 3만 달러 국가에서 이제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여론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버스 이쪽에서도 주 52시간을 적용을 하자라고 네.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이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 자, 이걸 적용을 강용을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다. 적자가 생기기 건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보존해 줄 건가에 대한 논란은 예견됐던 논란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씀. 예. 아하.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정영건 위원장님. 예. 버스 기사분들의 장시간 노동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험할 정도였다, 살인적이었다,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예. 실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이제 적용받게 됐는데 예. 지금까지 72시간 정도 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버스 운전을 72시간을 한다. 주. 그럼 이거 출퇴근 시간 빼고 대기 시간 빼고 예. 오롯이 운전대 잡고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72시간이다? 뭐 예, 72시간. 오롯이 운전하는 시간이 72시간이고요. 예. 그래서 주 이제 4일 동안 18시간 정도 해가지고 72시간 또 그 다음 주는 이제 3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2시간 정도 맞췄는데 지금 52시간으로 줄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했지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평터널 사고, 양재동에서 그 버스 사고 이런 거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전부 이제 가로로 위한 졸음운전. 그래서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52시간 사업장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2시간 일하면 15분 반드시 쉬도록 합니다. 예, 4시간 일하면 30분 쉬도록 이렇게 엄격하고 있고 이거는 뭐 선진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이제 시간이 72시간에서 52시간이니까 20시간 가까이 줄어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버스 기사님들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한 2만 900명 정도를 추가를 더 뽑아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특히 이제 준공영제하는 6대 도시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는 아직 인상 요인이 없지만 곧 이제 나머지 각 도들도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재정이 열악한 도에 있는 사람들만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앙정부가 이제 강력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역할을 훨씬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이제 노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좀 추가 질문을 좀 상식선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주 72시간 버스 운전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이거는 승객들의 안전의 문제다. 이건 줄여야 된다. 예. 그거는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72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갑자기 20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펑크는 나게 돼 있는 것이고 임금이 줄어드는 게 생길 것이고 그러면 다 좋은데 돈은 어디서 날 건데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좀 중간에서 한 60 몇 시간 정도로 좀 이렇게 타협해서 좀 이렇게 충격을 좀 완화하는 순차적인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 회사들이 달력 근로제를 예. 지금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평균 하루에 9시간 정상적으로 이제 점심시간 빼고 8시간 9시간 근무하고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는 3.5시간 정도로 그래서 한 14시간 이내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간 단계는 탄력 근로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그러고 있고 여전히 이제 탄력 근로됐을 때 임금 보전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인데 어저께 현장에서 하긴 하니까 임금 보전 안 해주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없을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임금 보전하면서 탄력 근로의 행태로 조금 커버하는 방안은 갈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어찌됐든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예, 예. 그래서 기사분들이 2만 명이 더 필요해서 각 버스 회사들마다 요즘 보면 유난히 안내문이 많았어요. 버스 기사 구함 이래서 경력 우대. 예. 그랬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미달됐다는데 그 미달된 부분도 해결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는 이유가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첫 번째. 아,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년을 예. 늘리는 거라고요? 예, 인력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사님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간의 격차 문제, 그에 대한 뭐 갈등 문제 등등을 해서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1년에 한 1조 3,400억 정도가 필요하고 유지비 등등 포함하면 1조 5천억 정도는 전국적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조 단위로 움직이는 돈이군요. 네. 차이가. 자, 조성주 네. 특보는 서울시 소속이시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주 52시간 때문에 생겨서 필요 재원은 한 1조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네, 조 네. 단위의 돈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자, 당장은 요금으로 이제 인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요금 인상만으로 이 부족한 재원이 충족이 되나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도도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예. 요금 인상 말고도 이제 기재부를 통해서 일정 정도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광역버스에 대한 이제 정부가 이제 광역버스 쪽을 아마 준공영제 비슷하게 이제 한다는 걸 같이 발표한 걸 보니까 국가 사무로 그렇죠. 취급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예, 사실상 빨간버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곧 중앙 정부의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정윤건 위원장님 잘 노동 시간을 전반적으로 말씀했는데 저희 이제 평균 47.5시간입니다. 버스 기사들의 운행 노동 시간이요. 서울의 경우. 예, 서울의 경우 예, 예. 47.5시간에 아까 이제 임금도 이제 딴 데에 비하면 이제 일정 정도 안정이 예, 되어 예.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시간 자체가 다른 지역의 가장 열악한 지역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죠. 월급은 더 많고 그러니까 서울의 기사분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네. 채용 공고 같은 걸 내면 뭐 미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은. 아, 서울의 경우는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예, 예.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 예.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던 예. 업종이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요금 인상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밖에 없다. 예, 예.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경기만 올리면 그렇게 올 경우 서울과의 차이는 어떡하냐? 또는 요금 인상을 어쨌든 시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경기만 집중포화를 맞을 수 없으니 수도권이 같이 고민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예, 한 예. 건데 사실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주 52시간을 이미 그 안쪽에 훨씬 짧게 하고 있고 버스의 경우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데 굳이 요금 인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뭔가 전가하는 거 방식보다는 서울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예. 정상적인 노조와의 인단협으로 우린 정리를 하겠다. 그렇군요. 예. 이 차이가 이제 간극이 상당히 컸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인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타 시도들은 지금 준공영제를 안 하는 지방 정부 지자체들은 제가 볼 땐 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정부에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중앙 정부에서 예, 이것을 예. 뭐 지방 정부들의 사무다, 지자체들의 일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법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책임감 있는 어떤 내용을 예, 예. 좀 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 이 버스 파업 문제는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큰 화두에서 시작된 파생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의 말씀과 달리 지금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쏟아지고 있는 문자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역별 편차나 버스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주 52시간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버스 기사들 월급이나 처우 계산을 세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 돼. 조 교수님. 주 52시간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버스 임금 격차가 생기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하는 세금으로 메꾸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의외로 문자들 보내주시는 시청자들의 의견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예.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주 52시간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은 영향이 없는 거군요. 네,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자, 시청자들이 이런 오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예, 있을 예, 수 예, 있을까봐 조 교수님한테 그래서 좀 물론 여쭤보는 이제 겁니다. 그 52시간 제도가 이제 충격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이거를 감안을 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 근로제도 제도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요금 상승이 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갔을 때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해보면 우리의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쌉니다. 우리가 굉장히 싸죠. 싸고요.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 승용차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CO2 발생이라든가 환경 문제, 사회적 그다음에 비용이 교통 발생하죠. 체증 문제라든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지금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그렇게 비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네, 네. 물론 지금 급속하게 200원 이렇게 400원 상승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버스 요금이 5년 전에 이제 한번 조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5년 동안 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뭐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이긴 하지만 5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면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그러게요. 합니다. 예. 아니 뭐 조 교수님이 무슨 지자체를 두둔하시거나 뭐 정부를 두둔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분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자적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공공 요금에 대한 것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 그런데 저는 자꾸 지금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데 4대 보험료도 오르고 교통비까지 오르면은 집은 언제 구하나요? 저희 집 학생 2명까지 합쳐서 교통비 40만 원 넘어섰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이 교통비 압박이 크기는 큰 거예요. 이 정도 인상도. 저도 이제 매월 이제 한 번씩 한 뭐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교통비 나가니까 예. 꽤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승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번까지 환승할 수 있도록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돈을 다 나눠서 가지는 겁니다. 버스 그렇죠. 회사들이. 그래서 예, 이제 환승 할인으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 방문했던 업체도 뭐 한 달에 한 20억 정도의 환승 할인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환승이 승객들한테는 그렇게 편안한 제도지만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제도군요. 예, 4번 환승 할인하면 이제 4분의 1로 다 나눠가야 되는 문제가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 자체도 비싸지 않은 거고 환승 할인 제도 등등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 아하. 판단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또 이제 오르는 부분이고 시도들 오른 격차 문제 있는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 정부가 역할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유류비를 지원하는 고통 특례 기금이 있습니다. 예, 18조 정도의 기금이 있고 그 기금을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일반 교통 체계 개편하는데도 쓰겠다고 어저께 약간 막 운을 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써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유류세 넣을 때 뭐 한 거의 26조 정도 1년에 들어오는데 네. 그 돈의 재원으로 해서 도로 항만 철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버스들도 하루에 우리 국민들 1,6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58억 명 정도가 예, 이 버스를 예. 이용할 정도로 대규모의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버스 요금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것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금 인상이 이제 200원 하면서 여전히 노동자 멋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서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경기도는 포함이 28일 교섭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금이 200원, 400원이 오르기는 확정이 됐는데 그 오른 요금 중에 얼마가 기사님들한테 가는지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해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버스 대란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이제 급속하게 좀 인원이 필요하신데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비정규직을 선호하죠.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 안전을 생각하면은 어렵더라도 정규직을 뽑아서 같이 손잡고 가는 방안 역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시간제 알바 기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시간제까지 있죠. 시간제도 일부 쪼개서, 뭐 쪼개기 그렇게 많지는 기사?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눠 있고 사업장별로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비정규직. 그래요. 아니 정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기억나서 다른 두 분한테도 여쭤보는데 버스 기사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 52시간이 나의 안전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 52시간을 강제하는 거는 방향은 맞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주 52시간을 운전을 해서 내가 월급이 줄어들어서 극단적으로는 내가 밤에 대리운전 알바 뛰어야 될 상황도 된다. 차라리 내가 좀 5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월급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요 대목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근데 두 분한테 그거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아마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 한국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12시간 52시간인 건 12시간의 연장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OECD에서 최고 많은 노동 시간을 하고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의 국가입니다. 예. 멕시코에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그렇죠. 세계 2위죠.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국민의 삶의 질도 그렇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예. 산업별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이라는 최고 상한을 노동시간에 두고 버스에도 적용을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버스의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가 지나치게 버스 기사들을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인즉슨 버스 기사분들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장근로 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만이 뭐 300이든 350만 원을 받게끔 돼 있다.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버스 쪽에 노동 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던 측면은 우리 사회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있고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걸 줄이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차라리 내가 일을 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국가고 그럼 그렇게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사 또는 정간의 타협을 통해서 일정 정도 어떤 보전해 경제적 줄 수 손실에 있겠다. 대해서 예. 보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요금이 200원, 400원 이렇게 오르는데 네. 요금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한 거죠. 저는 조금 너무 요금 인상이라는 방식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작년에 법이 네. 통과되고 이게 사실 유예가 또 1년이 된 거잖아요. 다들 그럼요. 작년에 통과가 예. 되고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있었죠. 예, 예. 저는 아마 통으로 보면 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버스 이 논의가 예전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 이번에 너무 쉽게 급급하게 요금 인상의 방식만 선택한 것은 과연 적절한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도 준공연제지만 이제 재정 부담이 생겨요. 생기지만 저희가 요금 인상의 방식을 쉽게 선택 안 한 이유가 있거든요. 요금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200원 오르는 거고요. 네. 부자도 200원은 오르는 겁니다. 예. 근데 누가 이게 부담이 더 크겠습니까?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시겠지만 내가 당장 더 소득이 엄격히 말하면 부자들일수록 버스 탈 일이 없기 탈 일이 때문에 없죠. 부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요금 정확한 인상이죠. 얘기죠. 수영차 타고 다니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만 더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금 인상은. 그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 이걸 재정으로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금은 부자도 내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도 냅니다. 그러나 예. 부자가 어쨌든 액수는 더 많이 내겠죠. 그럼 조특보님 주장은
이거는 요금 인상보다는 재정 투입이 우선됐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하, 그래요?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재정 투입이 나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시도에서는 저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재정 투입에 대해서. 준공영제는 재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도 또는 다른 데 준공영제를 안 하는 것도 요금 인상이나 너무 쉬운 방식보다는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재정을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 할 수는 없겠죠.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요금 인상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한 그래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갈 거면 교통약자들, 소위 말하는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약자 지원 대책도 같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목은 조 교수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버스 요금이 쌉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결이 좀 다른 얘기니까 조 교수님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결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같은 하는데요. 내용입니까? 예, 저도 결국은? 지금 결국 이제 그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서울 요금을 올렸죠. 인상을 했으니까 대중교통 요금에 이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예.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 다수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게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는 같은 경제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같은 생활권이고 그래서 같은 근무 그리고 형태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물론 서울시만큼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광역 그 시도 중에서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재정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경기도도 정책 결정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능력은 전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책적 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금 인상 외에는 지금 다른 예, 예. 방법이 없는 거죠. 조 교수님 원론적으로.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이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여드릴 테니까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 유독 경기도가 재정 지원금이 낮네요. 저희 얘기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정 위원장 계속. 저도 하십시오. 이제 두 분 말씀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준공영제를 빨리 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요금 인상보다는 시의 재정을 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6대 도시 서울을 포함한 대전, 강주, 부산, 대구, 인천만 이렇게 6대 도시만 준공영제를 하냐? 그게 그거는 궁금했습니다, 그게 저도. 도심에 몰려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도심에 버스는 몰려 있기 도심에 때문에 몰려 있다? 도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내버스는 이익이 나요. 시내버스는 문제는 경기도는 양주, 하성 이런 데에는 도서, 오지 이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뭐 예를 들어서 울진 저 안쪽으로 가면 그런 데들은 오지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경기도가 예. 경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기도가 예, 아니고 집중돼 있는 서울 출퇴근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별로 적자 노선, 오지, 도서 노선이 많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준공영제를 못한 측면도 있고 거기다 재정을 많이 넣기 어려운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요금 인상하지만 왜 서울은 하는데 경기도가 못해? 경기도 규모가 작아 이렇게 하지만 경기도 지역별로 봤을 때 버스를 타는 적자 규모는 한 대당 훨씬 높기 이해됐습니다. 때문에. 예. 정 위원장님 설명까지 세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 보니 이 버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요 하나까지만 가고 가죠. 그래서 이해찬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 재정으로 중앙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국가 사무화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그럼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에다가 중앙 정부가 세금 걷어서 이걸 지원해 준다? 이거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들? 그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철도나 지하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해서 예.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볼 때 국가 재정이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이제 지방 재정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같이 그런 특수한 네. 경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지금 뭐 준공영제 이런 것을 국가 재정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수용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러나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돈이 어디서 나가는가를 보면은 국민의 주머니인 세금에서 나가는 거는 준공영자가 됐든 아니면 공영자가 됐든 요금 인상이 됐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와 다르게 교통 인프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버스도 그렇고 이제 버스는 예, 민간에서 출발한 거고 교통 인프라가 이쪽 보세요. 잠깐만요. 네. 홍남기 부총리 보면 교통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중앙정부 예산 세금 걷어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 지금 아까 경기에 이제 벽지 5선 예, 오지 예. 노선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고려해볼 수 있다. 저게 이제 아까 정의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의 중앙정부에서는 저 정도 입장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상당히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교통 인프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시각을 달리 볼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냐면 버스가 완전 민간이냐 아니면 이게 전체 보편적 시민이나 서비스냐. 보편적 어떤 교통 이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고 민간을 완전히 공영화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고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통 인프라라는 측면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율주행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교통 체계가 개편될 것인가 이런 것도 향후에 큰 문제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것까지 예, 고려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제 시민적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네. 그 기재부가 지금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그건 내기 어려울 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예. 지금 지금 뉴스에 지금 보도되는 그 정도 수준은 지금 지방 재정을 예, 이제 예. 적극적으로 투입하자 이런 얘기지 지금 국가 재정이 지금 그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예. 타고 다니는 이제 빨간색 버스, 예. 강력 버스, 이제 M 버스에는 이제 국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빨간색 버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자는 거고 이제 교통시설 특별 해결하고 지금 한 18조 정도의 돈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내는 기름값, 자동차 기름 넣는 기름 네. 유류세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예. 그렇지 않으면 오지나 도수에 버스 운행 못하겠다 하면은 그건 그러네요. 국가가 책임 안 질 예, 수 예.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예. 이동권이 있는데요. 그 오지에 계신 맞습니다. 분들도 맞습니다. 예. 뭐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버스 그러면은 시내 버스하고 M 버스하고 빨간 버스 이렇게밖에는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M 버스가 사실상 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가 사무. 국가 사무 예. 버스죠. 예, 예. 빨간 버스가 그런 버스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다행이긴 합니다. 파업까지는 안 가고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주 52시간에서 시작된 이 버스 파업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업종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 이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정의원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52시간을 갖다가 작년 이제 7월 1일부터 해가 324 사업장 공공 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가 월급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 줄거나 또는 뭐 이런 것 사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탄을 맞은 게 사실은 자영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로 시간이 줄고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자영업 식당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자영업이 타격받았는데 이제 버스의 사례도 보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버스처럼 이렇게 뭐 버스처럼, 우회 네. 지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소지도 없어요. 거기도 여전히 시급제로 해가지고 잔업수당, 특권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차지하는 이런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버스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후내년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급제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월급제로 전환시키면서 워라밸을 좀 챙기되 노동자도 약간의 임금 감소를 인정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임금 구조의 합의를 갖다 해나가고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견인하고 해가지 않으면은 후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오르신 말씀인데 직설적으로 여쭈면 예. 정부가 대책이 있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뭐 공공 부분에서 현재 버스나 이런 거에서 역할로 봤을 때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인 거죠. 예, 신속히 예, 예. 정부가 팔걷어서 나서야 예, 되리라고 예. 판단합니다. 버스 파업 사태가 준 교훈은 시간이 1년 있었는데 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할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데 막판까지 가지 않으면 타결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버스가 이런 겁니다. 문제는 정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 문제는 시작일 뿐이고 주 52시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월 고용 동향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보죠. 조영철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거는 취업자 수하고 실업자 수 뭐 이제 이런 걸 텐데 고용 동향 그러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4월달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됐는데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7만 명 증가해서 조금 좀 둔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8만 명 증가해서 전년 대비 0.3%포인트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이제 높아진 거죠. 제가 좀 쉽게 일반인의 언어로 좀 교수님한테 좀 학생의 처럼 여쭤보면은 취업자 수가 20만 명 밑으로 17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 거는 성적표로 따지면은 좋은 성적표입니까? 나쁜 성적표입니까? 지금 전달에 네. 한 25만 명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많이 감소한 거죠. 25만 명이었던 게 17만 명으로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성적이 오르지는 못하고 더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만 명대 정도를 회복을 해야 고용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데 예, 20만 예, 명대 예. 밑으로 떨어지니까 고용률이 지금 0.1%포인트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리를 하자면 17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소리는 못 하겠네. 그렇죠. 뭐 예.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해됐습니다. 실업자는요? 실업률은 이제 이 실업률은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실업률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실업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률보다도 더 와닿는 숫자는 실업자 숫자 같은데 저희가 보통 지난번에도 보면은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실업자 숫자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자 수가 이제 124만 명. 그러면 해서 실업자 숫자도 8만 명 늘어가는 정도. 추세인가요? 예. 아하, 아이고. 전년 대비 8만 명 더 늘어난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예. 전년 대비 이제 32만 명 더 증가했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한 25만 명 더 증가했고요. 예. 그래서 취업자 수가 17만 명 더 증가하고 8만 명 이제 실업자가 더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가, 실업자 수 증가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예,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중요한데 실업률도 분명히 악화된 것이죠. 실업률만 놓고 보면은 뭐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그러던데요, 정 의원님. 이거 맞습니까? 예, 뭐 4월 실업률로만 놓고 보면은 19년 통계치 중에 제일 나쁜 통계치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4월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이 좀 취업철이고 그러니까 4월 달이 좀 좋아야 정상인 네. 거죠. 저는 3월, 4월은. 3월은 4.3이고 4월은 4.7이었는데 지금 4월은 4.4니까요. 근데 이제 매월 기준으로 10년치 4월 기준으로 하면은 악화되는데 그렇게 뭐 완전히 확 악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정부가 이 일자리 맞추기 위해서 무전히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쪽 분야에서 이제 뭐 인력을 늘리는데 여전히 이제 제조업에서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업종별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시면서 걱정을 좀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만드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저기 나오는 대로 빨간색이 늘어나는 숫자니까 네. 보건업, 교육 서비스 이런 쪽은 정부가 지금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서 지금 만들어내는 일자리고 예.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저 도소매업, 제조업 이런 데서 빠지는 게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특히 이제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인데 제조업에서 인력이 줄면은 여전히 이제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쪽 분야에서도 같이 빠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하. 제조업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걸 국내 투자들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이 제대로 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것이 이 문제고 이게 지표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저 제조업 밑에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윗부분보다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저 시퍼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제조업에서 5만 명 빠지고 도소매업에서 7만 명 넘게 이 취업자 수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조특보님. 네.
이 노동 전문가로서 봤을 때 제조업이 빠지면은 뭐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식당들 뭐 문 닫고 장사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제 일반적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요. 예. 사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은 이제 보통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도소매 뭐 대부분의 산업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만큼 타 어떤 그 기업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그 연관되는 효과가 큰 산업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른바 파급 효과가 제일 크군요. 크죠. 예. 제조업이 늘어나면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커지고 예. 제조업이 줄어들면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건 그게 제일 크겠네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산업에서 일 줄어드는 것보다 제조업에서 일 줄어드는 게 더 좀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느껴진다. 파급효과 크고 일 늘어나는 게 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때 예. 우리 사회가 뭐 이제 제조업 시대는 갔다, 예, 뭐 IT나 예, 서비스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조업은 또 산업의 근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조특보님 말씀하신 저 제조업 저 하락이 13개월째 마이너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좀 많이 고민돼야 되는데 물론 저 안에는 일정 정도 뭐 특정 산업에서의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조업에서 좀 부진한 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도소매업은 제가 볼 때는 뭐 끊임없는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 숫자는. 자영업자? 예, 자영업자가 우리가 워낙 많고 예. 작은 이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가 또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구조조정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유, 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 구조조정 자연스러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유 막 그냥 화내시는 문자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뭐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르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이게 이제 대단히 아픈 부분인데요. 비임금 근로자 중에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달에도 7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 2만 8천 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원을 두고 있다가 고용원을 내보내고 혼자 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고 월별로 계속 지금 고용원이 올해 들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뭐 1월 달에 4만 9천 명, 2월 달에 5만 명, 3월 달에 7만 명, 4월 달에도 7만 명 계속해서 지금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위원장님 분석대로라면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52시간 뭐 이런 전반적인 이 정책들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지금 2년째 계속 악영향을 미쳐서 폐업자 수가 늘어나고 잘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예. 그것이 이제 영향을 수요 위축에 장사가 하여튼 안 된다는 거죠. 장사 안 되는 장사가. 거죠. 그거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한 축으로는 비용 측면에서의 예. 인건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저 궁금하네요. 임금을 받는 월급쟁이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조 박사님? 저 월급쟁이들 거는 오히려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상용 근로자, 예. 상용 근로자는 그동안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증가 추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직하고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그 감소 추세였는데 이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노조의 보호를 받거나 그래도 저 튼튼한 회사 300인 이상 중견 기업 이상에 다니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튼튼한 직장 가지는 정규직들은 괜찮다는 얘기네요, 여전히. 예, 그리고 이제 직업별로 보면은 예. 관리직, 그다음에 전문 기술직 이런 예. 쪽은 계속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에 반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생산직이라고 하죠. 기능직 생산직. 그러니까 제조업에 지금 고용이 감소하니까 예. 주력 산업 이쪽 부분에서 생산직 이쪽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는 얘기고 결국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들, 저소득 임금자들 이런 분들이 자꾸 퇴출된다는 얘기인데 실업급여 급증하는 것도 그런 현상인가요? 아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는 하나는? 예, 하나는 제가 볼 때 상용직이 증가하는 건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정규직,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줄고 상용직 보통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예. 풀타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뭐 좋은 신호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실업급여 관련돼서는 저는 이것도 긍정적 신호다. 역설적으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늘어나는 통계도?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게 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홍보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용보험의 어떤 가입 대상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고용보험을 굉장히 주력하고 있어요. 한국이 특히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에 안전망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 한국이 특히 말씀이시군요. 사회안전망에서 약한 데가 저는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뭐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고용보험 가입자를 굉장히 정부가 해가지고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포괄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전에는 아예 가입이 안 돼서 실업급여도 못 받던 예, 사람들이 예.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에 확충이 됐고 그쵸.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늘어났고 네. 그 늘어난 사람들이 실업이 됐을 때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니까 요거는 사회 안전망이 늘어난 반증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예, 말씀이시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안전망의 보호에 이제 이전에 못 들어오던 사람들이 들어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예. 이거를 꼭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4대 보험을 예전에 회피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고용보험- 예, 이성적으로는 저 납득은 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어찌 됐든 실업급여라는 거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 잘려가지고 받는 게 실업급여다 보니 실업급여 늘었다라는 통계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데 이 두 양면이 존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에서 급여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경기 지표가 나빠진다고 분석되죠. 그런데 예, 우리는 예. 지금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확충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고요. 예, 특히 예.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면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예.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늘었고 특히 그쪽 부분에서 이제 자영업에서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다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있기 때문에 그게 늘은 측면이기 때문에 한 측면은 조금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됐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가입하는 영역이 넓어졌으면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도소매업에서 또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소주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나쁜 측면도 일부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조 교수님, 작년도 대비해서 35%가 실업급여가 증가를 한 거는 이건 증가가 아니라 제 표현대로 하면은 급증이나 폭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 대비에 네. 숫자로만 보면 무려 52만 명이 신청했다는 얘기고 네. 자 이거를 안전망이 확충됐으니까 그동안에는 통계도 안 잡히던 이 실업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나마 들어와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35% 급증되면 저 재원은 혹시 떨어질 일은 없습니까? 지금 고용보험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낸 운영이 돈으로 되는 받아가는 겁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일반 재정에서 지원되지 않고요. 예, 고용보험 보험료로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제 폭증했는데 뭐 이렇게 뭐 폭증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폭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업급여 액수를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폭 늘었고 또 구직 신청을 했을 때 실업급여 액수가 늘어났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구직급여 이 지급액이 이제 대폭 늘어난 거죠. 근데 예.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자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은 고용보험 가입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네, 맞아요. 일용직, 맞아요. 그 임시직 맞아요. 이런 거기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실업자가 돼도 고용보험 지급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던 분들이 실업자가 됐을 때 이제 저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주로 상용직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실업자가 됐을 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비정규직 부분에 그 뭐 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그런 거는 많지 않다. 네, 이렇게 35% 중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상한선이 6만 원이었습니다. 월 실업급여가. 네. 그런데 6만 6천 원으로 올랐어요. 한 10%가요. 그다음에 기간도 8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 두 개 합쳐도 벌써 상당 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 사회적 안전망 속으로 들어왔으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고용 보험료도 저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더 올리고 예. 사회적 안전망도 확충하고 또 자영업에서 좀 실패하신 분들도 사회적 안전망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될 아니 부분이에요. 언론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노동시장 그거- 유연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 유연하려면 안전망이 있어야지 예, 유연해질 수 그래야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잘려 나가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다시 재기를 최소한 할 기회가 1년 있으니까. 6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이제 뭐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없지만 저 조성주 네. 특보한테 딱 하나만 이제 이건 저거 가슴 아픈 사전 질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거 한번 받아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청년 실업률 안 좋죠, 통계. 예, 그 가장 가슴 아픈 제가 이제 이 전체 통계를 봤을 때 속상한 게 이제 지금 취업 준비자로 되어 있는 게 74만 명이 나왔어요. 74만. 취업 준비자로 되어 있는 숫자가 그러면 젊은이들 중에 아마 청년 실업률 청년 우리가 실업률은 한 청년 실업- 25% 체감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년 실업자 숫자가 굳이 따지면 한 지금 저기 정확히 통계는 제가 못 봤는데 한 4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순수 취업 예. 희망자만.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 쪽에서 여전히 그 취업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거다. 그것은 한국의 어떤 그 일자리가 맞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예, 여전히 예. 매칭이 안 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부가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사회 안전망을 강조하면 이 기존에는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던 그런 미취업 청년들까지도 이제 아마 구직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실업 부조 제도죠 일종의 그거를 도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쪽도 이제 정부가 훨씬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러게요. 서시 청년 수당 정책 같은 게 그런 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쪽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우리가 좀 신경을 해보죠. 쓰고 예. 일자리 질을 좀 높이고 이런 거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고용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제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정윤건 위원장님, 조성주 특보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당정청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절실한데 5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바뀌면서 소위 짜장면 회동이라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이어지겠습니다. 일베 비속어 파문으로 비난에 휩싸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작심한 듯 대여 공세에 날을 더 세웠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편가르기로 나라를 망친 건 현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요. 너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경제도 망가뜨리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품격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가세하자 한국당 발언 더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한국당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점거농성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팩스를 막고 또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거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표가 압박이라면 협상을 맡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달래는 역할입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지금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 심사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안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항상 기분이 좋다가도 국회 상황 정리한 영상만 보면은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하나만한 소리들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 자체가 저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덤덤하게 볼 수도 정치인들을 있을 것 보면은 같아요. 좀 국민들이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 그게 힘들 것 같기는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요? 즐겨봅시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별명이 생겼다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네. 이거 저 드라마 제목이었죠? 예, 드라마 제목이고 단어를 보면 예. 뭐 남이 붙여준 별명이라기보다는 예. 자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네. 예. 어떤 유아적 제스처 속에서 은근슬쩍 좀 예쁜 누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계시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실제 나이만 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근데 밥 샀어요. 그래서 잘 그래서 사줬대요. 밥을 샀습니다. 밥이 짜장면이었고요. 아, 밥이 아니라 짜장면을 네. 사줬대요. 근데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제휴법, 그러니까 아, 음식 네.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은 중식당 가서 지켰다고 볼 수 만났다 그 있겠죠. 얘기네. 네, 그래서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사면서 예. 반주도 살짝 곁들여서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서 무슨 하고요. 성과가 좀 있었답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는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제시를 했대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경원 돌아오는 원내대표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예.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또 철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철회는 물론이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의 그 충돌 사태도 있었거니와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패스트트랙 사과해라. 그건 뭐 그러니까 못 내가 받겠다 이렇게. 사줬으니까 사과해라 이건 아니겠지만, 이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아. 만나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패스트 트랙 때문에 현재 전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사과 요구를 했지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 대화에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 얘기네.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논의의 여지가 보이는 것은 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해서 예. 3개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생기니까 네, 그 그리고- 협의체에 참석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야 5당 이렇게 가면은 평화당, 정의당 다 들어오는데 이 정당들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좀 적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불편한 그런 구도를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예.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거는 좀 진일보한 답변이네.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는. 근데 문제는 이제 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예. 어찌 됐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밥을 좀 많이 사주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죠. 드라마 네. 보니까 처음에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누나가 밥 막 사주다가 뭐 둘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줬는데 예. 잘 안 풀리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밥값 본전 생각나죠. 네, 본전 생각. 양날의 칼입니다. 맞아요. 예. 자, 하여튼 국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도 뭔가 돌파구가 보인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짜장면 먹는다고 잘 될 것 같아서 뭐 진작됐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제 내년 총선이 이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저 양비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갑자기 이낙연 총리 총선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막 나와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 임명된 지도 꽤 됐죠. 정부 출범이 2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예. 오래되었고 이 정도면은 총리로서 짧은 기간을 보냈던 건 아닙니다. 또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자들이 여지는- 물어봤을 텐데. 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선도 좀 가까워져 오고 있고 예, 설령 예. 안 나가더라도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 이제 거기에서 또 세간의 평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떠보기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거죠. 근데 저 말만 지금 들어보면 네. 예. 지금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예.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으로서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 신중하고 말실수 안 하는 이낙연 총리의 네. 평소 스타일로 밀어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라고 저 하는 얘기는 저 총선 나갈래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굳이 틈새를 찾자면 예.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인데 정부 여당이
당신은 총리로서 인기가 좋으니 계속 총리를 하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 내용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는 좋으시겠다. 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야 뭐 근데 선거는 해봐야 지사도 하는 거니까.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총리도 했고 제가 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사도 했고 총리도 했고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하신 분이니까 이제 나오시면 대권 주자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권 주자로 나오는 거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험지에 가까운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예를 있거나. 들자면 정치 1번지 종로 그렇죠. 뭐 이런 데겠죠. 네. 그런데 아유 저는 총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소리를 안 하는 게 그게 뉴스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각인이 임종석 전 되어 있죠. 비서실장도 종로 나오고 싶어 하던데.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당내에서 뭔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종로에는 또 현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역구인데 예. 정세균 전 의장도 그대로 이대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오시겠다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종로는 내 거 이렇게 되면 그럼 민주당 내 이 교통 정리가 상당히 심각해지네. 네, 근데 몇 군데 지역들을 뭐 험지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더 분류해서 배치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종로에 못 내보낸다 해도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 후순번으로 내보내서 그렇죠. 선거를 진두지휘시키는 선대위원장 네, 이런 선대위원장이고 예전에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에 썼던 방법인데 그렇죠. 뭐 10몇 번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여기까지 당선되려면 뭐 표를 많이 얻어야 된다. 그렇죠. 나까지 죽기 살기로 당선시키도록 뛰어라. 예,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작전으로 예. 나갈 수도 있겠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YS, DJ 이런 분들은 저 지역구 출마를 안 하시고 비례대표 12번, 17번 이렇게 네. 딱 해놓고 그러려면은 지역구를 몇 석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표를 주십시오. 막 이런 작전을 구사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맞아요. 네, 예.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긴 하는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좀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임종석, 윤영찬, 뭐 저 백원우, 뭐 청와대 일기 참모들 총선 다 나오죠. 뭐 대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기 예, 참보고 예. 총선하고 대통령 취임 시점하고 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럼 나올 저기가 만한 지금 패턴이 되었죠. 저기 어디예요? 저 이제 사진은? 광주를 일기 참모진 일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영찬 예.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예. 이렇게 방문을 좀 미리 했습니다. 5.18 때 행사 시즌에 가면 예. 사람들이 좀 북적이고 저렇게 언론에 안 나오고 사진 안 찍히죠. 그냥 네. 묻혀가지고 워낙 많이 오니까.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이렇게 새삼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이제 조용할 때에 다녀오고 싶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용할 때 갔으니까 조용할 때 다녀왔으니까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니까 좋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행보였죠. 그러네요. 예. 그랬구나. 근데 이 중에서 저 가운데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뭐 굉장히 유명 의사 됐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황교안 대표하고 뭐 이렇게 뭐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 386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싸움을 했지 돈을 자기가 벌어본 일이 있느냐라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를 나름대로 숙고해서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색깔 공세를 펴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는 공헌을 했는데 네. 생업에 종사해 본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민생 투어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찔러 넣은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도 공안 검사로서의 아직도 좌파 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사상 공격이다라고 다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를 또 거꾸로 잡았어요. 저 두 분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악연이 있어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왕년에 운동권일 때 임수경 그 북한 보내고 막 이럴 때 그때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이게 앞에서 이름
뭐 주소 이런 거 했던 검사가 황교안이었어요. 그렇죠. 서울공안 2부의 검사가 바로 황교안 당시 그렇죠. 검사였었고 임종석 실장이 안 그래도 이 얘기도 했어요.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었느냐, 지령수수죄라는 것으로 체포가 되었었는데 그렇죠. 사실을 알고 보면은 북한 측에서 조선학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한 보냈고 거죠. 학생 축전에 와달라고. 그래서 그게 적십자사와 심지어 지금의 통일부죠 통일원을 거쳐서 임종석 실장이 수령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내가 그걸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지령수수다, 지령을 수령했다 이렇게 죄가 붙었던 전대협 의장이었었고 네. 북한을 평양을 방문한 거는 임수경 씨인데 임수경 씨를 보낸 게 임종석이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안 정국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황교안 검사가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 얘기를 임종석 실장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세월이 30년 넘게 흐른 지금 이제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만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네, 당신은 뼛속까지 공안 검사야. 황교안 대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운동권 출신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경제를 할 줄 몰라. 네. 이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공방이 이어지니까 한 번 더 황교안 대표가 받았는데 386 세대에 머무르고 있는 얘기 아닌가라고 임종석 전 실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반론을 황 대표가 펴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양쪽 다 다소 과거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양비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의 이런 공방, 논쟁이 새로운 지점들을 잡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임종석 하면은 옛날 운동권 그리고 황교안 하면은 옛날에 공안 검사 다 알고 있는 거고 맞아요.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뭐 그걸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 반대의 어떤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중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얘기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의 지지 진영 외에도 중간층이라든지 무당파층이라든지 심지어는 상대 진영 사람들조차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누가 먼저 잘 꺼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죠. 아주 굿 포인트 지적해 주셨네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고 보니까 입이 좀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점점 표현이 좀 격해진다라는 느낌은 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장외투쟁이고 그리고 지지층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 고무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꼭 즉흥적이거나 들떠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주변에 여러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메시지 팀에서 아마도 이런 장외 집회에서는 조금 세게 가셔야 합니다. 이런 또 진언을 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지금 저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황교안 대표 화면 보고 계시는데 황 대표 광주 가신다는 거죠? 일단은 5.18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 결정했대요. 네, 그거는 뭐 그럼 간다는 얘기네요. 예전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벼락 맞을 텐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일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에 갔다가 물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대처법 산무 굳이 아는 척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마라. 악수하지 마라. 등을 돌려라. 유시민 이사장이 지침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짐지 누가 흥분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을 경우에 혹시 공작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광주 행사 당일날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휘말려 든다라는 판단을 황교안 대표 반대층에서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김수민 평론가님 매 눈을 갖고 계시니까 저의 이 우문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드는 궁금증. 물병이 날아올 거를 어떻게 알고 미리 우산을 준비했죠? 저 맑은 날씨에? 황교안 대표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정보가 있었을까요?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곰곰이 자신이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도 광주 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5.18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광주 민심은 좋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광주를 그냥 건너뛸 수도 없고 일단 간다. 근데 뭔가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황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미리 준비를 했다? 네. 그럼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예상이 됐으면
우산 받치지 말고 물이 날아오면 물을 맞고 계란이 날아오면 계란을 맞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굳이 우산으로 네. 막죠? 글쎄요, 뭐 물을 맞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첫 번째는 나는 물 맞는 걸 싫어해. 네, 그게 뭐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는 있어요. 물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잘 예.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계란 정도가 아니면. 그러네요. 근데 우산을 딱 이렇게 받치는 순간 물을 뿌렸구나라는 시각적 효과는 있죠. 그런 깊은 뜻이. 그래서 뭐 하여튼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별 우리가 분석을 다 해봅니다. 네. 예, 물이 왔을 뿐인데, 자 이만큼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행보인 건 맞아요. 네, 일단은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간 것이고 예, 그것도 예. 비겁하게 좀 그 자신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과감하게 볼수 가는 있겠죠. 게 낫다 네. 이런 판단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 입장에서도 예. 한번 물세를 해줬기 때문에 5.18 행사장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예, 예행 예.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문상 왔을 때 대신 사과하고 이러는 모습을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오히려 걸 좀 숙인 보죠. 쪽에서 이긴 셈이 되었죠. 맞아요. 네. 예, 그게 이기는 거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이 말합니다. 체감 경기가 너무 나쁩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우리 경제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찔함과 아득함, 저만 느끼는 걸까요? 대통령의 이 말씀 자료는 도대체 어떤 참모가 써주는 걸까? 그럼 수출은 왜 꺾이고 환율 급등은 뭐고 실업은 왜 124만 명을 넘고 사방의 임대 안내문은 왜 늘어만 갈까? 아무튼 대통령이 성공이라니 경제 정책 기조는 안 바꾼다는 뜻일 겁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주 52시간 버스 파업 타결을 보니 결국 기승전 세금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재정 지출 세금으로 메꾸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라의 세금 화수분은 언제까지일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대통령 입으로 경제 어렵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능사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한 메시지. 우리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 시장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